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세종인 작가의 단편소설 돌상 가는 길입니다. 이 작품은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데요. 힘겨운 삶 속에서 가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잠에서 깨자 그녀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번 분노는 예사롭지가 않았다. 그녀는 애써 터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깨웠다. 양복 바지에 양말을 신은 채 잠이 든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을 짓뜨며 몸을 일으켰다. 벌써 5시예요, 아버지. 서둘러야 한다고요. 예약한 8시 비행기를 타려면 최소한 7시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아버지가 변을 보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는 동안 그녀는 맑은 장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렸다. 70살이 넘은 노인은 귀가 개운치 않은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다시 허리띠를 풀고 변기 위에 가 앉는다. 남편은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었다. 지독한 술꾼 같으니라고. 그녀는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길이 없어 남편의 잠든 얼굴 위로 화장지 뭉치를 집어 던진다. 오늘은 제발 일찍 들어와요. 술도 적당히 마시고요. 마지막 하시는 길인데 당신 술 취한 모습 보여드려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벌떡 일어나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남편의 제의를 매섭게 뿌리치고 그녀는 잽싸게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방을 둘러맨 채 서걱서걱 가랑잎을 끌며 뒤를 쫓고 있었다.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향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부르르 몸을 떨었다. 지 아버지가 요양원을 간다면 이러진 않았을 게다. 35해 동안 그녀가 아버지를 향해 쏟아냈던 분노도 이처럼 격하고 지속적이진 않았었다. 그래, 이젠 남남이 되는 거야. 최근 이태 동안 남편은 무시로 사람을 들볶았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아니면서 한번 입에 대면 끝장을 봐야 했다. 어제도 그랬었다. 자정이 다 되어 돌아온 남편은 밤새도록 자지 않고 뒤척였다. 아버지는 작은 방으로 쫓겨가 아침이 돼서야 겨우 새우잠을 잤다. 저놈의 왼수. 쓰라린 눈알을 비비며 그녀는 속으로 내뱉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한테도 여태껏 해본 적이 없던 험악한 욕이었다. 그랬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보다도 남편을 더 증오하고 있었다. 멀리서 택시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들어 차를 세우자 아버지는 뻣뻣한 몸을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차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다. 지겨워. 아유, 지겨워. 그녀는 비로소 그렇게 울부짖었다.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3달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었다. 타고난 게으름 때문이었다. 1달을 일하면 2달을 놀았고 3달을 일하면 반년을 빈둥거렸다. 그녀가 고등학교나마 다닐 수 있었던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졸업장을 쥐자마자 취업전선으로 내몰렸고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택시가 전철역에 멎자 아버지는 벌써 다 왔니? 하며 두 눈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계산을 치르고는 공항까지 택시를 탔다가는 2만 원도 더 나오겠다. 라고 차갑게 쏘아붙이며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용접에다 프레스 기술까지 있는 아버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두 못돼 먹었다든지 하나같이 자기를 속이려 한다든지 하는 구실로 끝내 자신의 방문을 나서려 하지 않았다. 변두리로 지하 월세방으로 피난 다니듯 이사를 다니면서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남편의 등가죽에 손톱 자국을 내든지 두 아이를 앞세우고 도망이라도 쳤어야 옳았다. 아니면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고 남편 대신 바깥으로 나돌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어머니의 인생이었다. 어머니는 그처럼 심약한 여자였다. 당신의 그런 천성이 결국엔 고스란히 병으로 맺혔다. 아버지는 건장한 사내들에 둘러싸여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승강장을 걸어오고 있었다. 가방을 둘러매고 고개를 숙인 채 느릿느릿 걷는 모습이 거리의 불황자 같았다. 새로 산 바지와 가죽 잠바만 아니었던들 꼭 그렇게 보였을 게다. 어딜 가서 물어봐도 다 그러더구나. 네 아버지는 거지 팔자라고.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다. 맞아. 저렇게라도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우리만 없었어 봐. 어떻게 됐겠어. 아유 끔찍해.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며 전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약삭빠른 출근 인파에 둘러싸여 마치 낯선 땅 위로 떠밀려 온 고기처럼 두 눈을 쓴벅이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거칠게 아버지의 손목을 끌어잡고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덜컹 차가 움직이자 아버지는 중심을 잃고 그녀의 가슴으로 몸을 기대어 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한쪽 팔을 껴안은 채 죽기보다 싫은 아버지의 냄새를 또 맡아야 했다. 아버지는 힘든 바깥일을 멀리한 대신 집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 그러다가 그것마저 실증나면 식탁 앞에 허리띠를 풀고 앉아 거대한 식욕을 과시하는 것.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위는 파렴치하고 구역질이 났다.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아버지의 이빨은 육식 공룡의 그것처럼 사납고 불길했다. 이번 김치는 짜고 매워 먹을 수가 없군. 생선을 구울 때는 은근한 불에 오래 지져야 영양가가 달아나지 않는다고. 국은 또 어떻고. 이거 맹물내가 나서 어디 먹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신경을 어디다 쓰는 거야? 아버지의 새치 혓바닥은 드디어 자식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녀보다 3살 아래인 동생은 책가방을 내던지고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아버지면 다야. 지금껏 해놓은 게 뭐 있다고 그래. 왜 엄마를 달달 볶는 거야.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래, 응? 그녀가 어릴 적부터 힘겹게 버텨오던 어머니는 갱년기가 지나자 돌이킬 수 없는 병세에 손을 놓고 말았다. 지독한 우울증이었다. 수속 절차를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자 아버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사뭇 싱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쉬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난다는 두려움보다 평생 처음 맞이하는 하늘길에 대한 생경함이 아버지의 쪼그라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모양이었다. 곧 이륙할 테니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방송이 끝나자 비행기는 거대한 몸을 뒤뚱거리며 활주로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땅을 박차고는 막막한 허공 속으로 솟구쳐 올랐다. 잠시 후 그녀와 아버지는 서울 어느 외곽 지역을 손바닥처럼 조그맣게 남겨놓은 채 훌쩍 구름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 정말 좋군. 근사해. 아버지는 비행기 날개 아래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피가 돌지 않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던 오른팔을 번쩍 들어 아침 햇살 아래 붉게 타들어가는 편운들을 가리키며 아버지는 저것 좀 봐. 꼭 목장에 불이 난 것 같잖아. 양털에 불이 붙어 새끼 양들이 다 죽어간다고. 저것 좀 봐. 어린아이처럼 떠들어댔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가 시집을 오고부터는 병세가 더욱 굳어져 마침내는 실어증에다 사지까지 떨어댔다. 첫째 원인은 불만스런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만 지낸 본인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가 중요하겠죠. 직장 생활에다 살림까지 해가며 병시중을 드는 남동생이 가엾어 그녀는 일요일마다 친정으로 달려가 밀린 빨래랑 집안 청소를 해주곤 했다. 창밖으론 끝없는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파란 하늘과 물감을 잔뜩 풀어놓은 듯한 구름, 눈부신 햇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동화 같은 세계로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동그랗게 눈을 뜨고는 그 신비로운 세계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거 큰일이구나. 당장 입원이라도 해야겠는걸. 글쎄 중풍이라지 뭐냐. 어느 누구 하나 자신에게 신경 쓰는 이가 없자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에게 애정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아버지는 모든 게 정상이래요. 혈압도 문제 없고 혈당치도 정상이래요. 담당 의사가 그랬다고요. 치, 그놈들이 뭘 알아? 어머니에게 빼앗긴 자식들의 관심을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만회해 보고 싶었을까. 아버지는 성한 다리를 쩔뚝거리며 중풍 환자 노릇을 했고 병원이란 병원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진찰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 아, 여기 병원인데요. 할아버지께서 건강염려증에 걸리신 것 같아서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자꾸만 입원을 하겠다고 우기시는군요. 이런 분은 대개 애정결핍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각별한 사랑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비행기는 가볍게 날개를 떨며 눈부신 창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조금 전 스튜어디스로부터 건네받은 주스와 샌드위치 한 조각을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감쪽같이 해치우고는 다시 창밖을 향해 시치미를 뗐다. 좋아요, 아버지. 좋다. 정말 좋다. 아버지, 이제 거기 가시면 오래오래 계셔야 돼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해요. 그게 식구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요양원이 있는 돌산은 여수 시내에서 남쪽으로 30리를 들어가야 했다. 원래는 돌산도라는 조그마한 섬이었는데 주변 경관이 워낙 뛰어나 지금은 육지와 대교로 연결되어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는 공항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까지 들어가 거기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참말로 복도 많으셔요이. 요렇게 풍광 좋은 곳에서 만년을 보내시다니. 참말인지 빈말인지 운전사는 바쁘게 백미러를 쳐다보며 감탄사를 토해놓았다. 아, 여거 사람들은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신단께. 거의가 돈 많은 외지 사람들이제. 효도도 돈 없으면 못하는 법인께. 참말로 요상스러운 세상이지라오. 택시는 미끈하게 포장된 산길을 내달리고 있었다. 나지막한 산자락엔 방정맞은 단풍이 떼지어 몰려들었고
요란한 사너리를 굽이 돌 때마다 부끄러운 바다는 기웃기웃 얼굴을 내밀며 낯선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결국 동맥을 자르는 걸로 자신의 비장한 각오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들었다. 그녀가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동생이 부른 구급차에 실려간 뒤였다. 안방에서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머니를 진정시켜 놓고 그녀는 거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흥건히 손마디를 적셔오는 아버지의 선홍색 피를 닦아내야 했다. 응급실에서 긴급 수혈을 받은 아버지는 금세 의식을 되찾았다. 정형외과에서 간단한 수술을 마친 아버지는 그날부터 꿈에도 그리던 종합병원의 병실에 자신의 초라한 이름 석자를 적어넣게 되었다. 아버지, 왜 죽으려고 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더 이상 살기가 싫었어. 정말이야. 꼭 죽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진 지독한 이기주의자예요. 엄마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안다면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건 순전한 오해야. 아, 내 몸부터 말을 안 듣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거짓말 말아요. 아버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괜히 움직이기가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끌어다 붙이는 거라고요. 젊었을 때도 그랬으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군. 어쨌든 이 병원에서 나가면 이젠 좀 달라지셔야 돼요. 식구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쉿! 난 안 나가. 난 안 나간다고. 만약 날 강제로 끌고 나가면 이번엔 오른손목을 자를 테니 알아서들 하라고. 택시가 돌아가고 나자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요양원으로 들어섰다. 숲으로 둘러싸인 3층짜리 건물은 기역자 모양을 하고 먼 바다를 향해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마른 명태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회색 건물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사무실은 현관 옆에 있었다. 아, 서울에서 오신다던 그분이시군요. 50줄의 여자 원장은 무거운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 채 벽을 향해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버지를 서너 차례 훑어보면서 입을 열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요. 네, 모든 게 정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여기 계약서 좀. 요양시설을 알아본 건 1년 전부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에 꼭 맞아떨어지는 곳은 쉬 나타나주지 않았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면 사용료가 비쌌고 사용료가 저렴한 곳이면 거리가 멀곤 해서 선뜻 내키질 않았다. 그러던 차에 이번처럼 황당한 일이 터졌고 동생은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없다면서 그녀의 선택을 강요했다. 이곳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 더구나 직장을 핑계대고 아이까지 맡겨버린 그녀였기에 무거운 마음은 더했다.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에 살림까지 해가며 아이를 거두시는 시어머니가 그녀는 못내 부럽고도 고마웠다. 네 얘기 듣고 여기저기 알아봤다. 그래도 처자식 있는 노인이 아주 공짜 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고 거기가 멀긴 하지만 사용료에 비하면 모든 게 괜찮다더구나. 그리고 다 늙은 노인네 너무 좋은 곳으로 모실 필요도 없다. 너희들 생각도 해야지. 그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가지고 온 보증금이랑 월세, 서류 등을 원장에게 제출하고는 여직원을 따라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여직원은 빠른 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 계단을 올라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가방을 둘러맨 채 철제 난간에 몸을 붙이고는 파충류처럼 꿈틀거리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불편하시면 1층으로 모셔드릴까요? 나중에 자리가 나면 말이에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진 많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200 사무실 문을 열며 아가씨가 묻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받았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자 찌든내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는 코를 감싸쥐고 인상을 찌푸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아유,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이렇다니까. 어제 청소하는 아줌마가 일이 있어서 못 나왔거든요. 아가씨는 발코니 쪽으로 다가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어 젖히며 변명이라도 하듯 중얼거렸다. 어느 정도 환기가 된 후에 아가씨는 코에서 손을 떼며 입을 열었다. 구조는 아파트랑 똑같고요. 세 분이서 함께 생활하게 돼 있어요. 더운 물은 24시간 나오고요.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기로 돌려드려요. 식사 시간은 8시, 1시, 6시고요. 식당은 1층 사무실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함께 생활하실 두 분은 지금 바깥에 계신 모양인데 나중에 만나면 서로 인사들 나누세요. 아버지에게 요양원 얘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의외로 솔깃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공기 좋고 경치 좋고 거기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들이 검진까지 온다고 하자 아버지는 대뜸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정했다. 아버지는 동사무소와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소에 필요한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손수 떼어왔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허연 이를 드러내고 오랫동안 웃었다. 요양원으로부터 입소 날짜를 받아놓고 나자 그녀는 거짓말처럼 눈물이 났다. 그녀는 퇴근길에 시장을 들러 내의와 겨울 잠바를 몇 벌 샀다. 먼 길을 떠나는 아버지에게 뭔가 흐뭇한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녀는 결국 비행기를 타기로 했다. 그리고 공항과 가까운 자신의 집으로 아버지를 초대했다. 남편이 돌아오면 오랜만에 고기라도 구울 생각으로.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길도 멀고 한데. 아가씨가 문을 닫고 나가자 아버지는 그렁그렁한 두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장롱 속에다 가지고 온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추워지기 전에 다시 한번 내려올게요, 아버지.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얼버무렸다. 미지근한 늦가을 햇살을 받으며 노인들이 정원을 걷고 있었다. 쉼없이 다리를 움직이지만 언제나 제자리인 듯 붙박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가만히 두 손을 말아 쥐었다. 숱한 정원수 가지 사이로 돌이킬 수 없는 황혼이 밀려들고 있었다. 머자나 추위를 몰고 올 해풍이 우두둑 나뭇잎을 떨구며 건물 뒷곁으로 사라져 갔다. 혹시 모르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 그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10장을 끄집어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난 필요 없다. 잠 재워주고 밥 먹여주는데 그딴 게 뭐 소용이 있겠니? 그래도 모르니 넣어두세요, 아버지. 내 비상금은 미리 집에서 챙겨왔다. 그 돈은 넣어뒀다. 집에 갈 때 시장에라도 들리거라. 김서방이 요즘 뭐가 맘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속이라도 풀어줘야지. 그녀는 목이 메었다. 아들의 지게에 얹혀 고려장으로 향하는 늙은이가 자꾸만 꽃을 타서 길가에 뿌리기에 아들이 사연을 묻자 곧 날이 어두워질 텐데 그래야 네가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갈 것 아니냐 하고 대답했다는 옛날 얘기 한 토막이 떠올라 그녀는
문득 마른 하늘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네 애미가 걱정이구나. 만날 누워만 있을 테니.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데 말이야. 그녀는 웃었다. 그러자 아버지도 멋쩍은 듯 따라 웃었다. 아버지, 왜 진즉 그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글쎄 말이다. 이제 후회가 되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생에 철천지 원수였는지도 몰랐다. 서로 물어뜯어 생채기를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두 마리의 눈먼 하이에나였는지도 몰랐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네 엄마만 보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치밀곤 했거든. 아버지가 좀 더 참았어야 했어요. 엄마가 저보다 더한 병에 걸렸어도 아버진 참고 웃어줬어야 했다고요. 어머니 또한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는 듯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온몸을 떨며 불면증에 시달리곤 했다. 어쩌면 어머니로선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마음 같아서는 두 분 중 한 분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그녀 뜻대로 되는 일만도 아니었다. 남편과 시집 눈치도 봐야 했지만 우선 당사자들부터 허락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아버지. 엄마가 좀 나아지면 다시 모시고 갈게요. 됐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네 엄마나 잘 돌보거라. 오랫동안 정원을 걸어 대문에 이르자 그녀는 작별을 고했다. 아버지는 광명요양원이라고 써붙인 철 대문에 기대어 손을 흔들었다. 기차표를 끊어놓고 그녀는 잠시 시장에 들러 기운 좋게 꿈틀대는 참개 몇 마리를 샀다. 주인 남자는 탑수루키 톱밥이 묻은 주먹만한 참개들을 검은 비닐봉지 속으로 집어던지며 야, 저녁상에 요놈 올려놓고 낭군이랑 쇠주 한 잔 기울이면 생각만 해도 미쳐버리겠구마잉. 너스레를 떨어댔다.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며 그녀는 남편을 생각했다. 그러자 잠시 가슴 한쪽으로 밀쳐두었던 낯익은 분노가 새삼 치밀어 올라 그녀는 할 일 없이 참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미친년 치맛자락처럼 휘휘 내둘렀다. 역 광장에 도착한 그녀는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는 공중전화 부스 속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다. 한참 만에야 수화기를 집어든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고 입을 열었다. 순간 그녀는 온몸을 휘감는 낯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편은 곧 몰아닥칠 감원바람에 대비해 일찌감치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위로금과 퇴직금, 친구에게서 빌린 약간의 돈으로 남편이 차린 것은 엉뚱하게도 분식 체인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불황에 남편의 가게라고 예외일 순 없었다. 남편은 겨우 5달 만에 보증금만 회수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다. 서너 달을 빈둥거리며 술만 마셔대던 남편은 어느 날 밤늦게 들이닥친 대학 친구와 함께 새로운 사업 구상을 털어놓았다. 남편과 친구는 반반씩 투자를 해 어느 변두리 동네에다 보습 학원을 열었다. 하지만 남편의 학원은 6달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이웃 대로변에 대형 입시 학원이 들어선 것이다. 남편은 몇 달째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만 있었다. 며칠이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간혹 친구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면 술이 떡이 돼서야 들어오곤 했다.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겠어. 쉬는 날 없이 뛰면 200벌이는 되나 봐. 병원 영안실에 시체 닦는 일도 괜찮대. 항구 닦는데
15만 원이라나? 한 달에 20그씩만 닦아도 월급쟁이보단 낫잖아. 하긴 그것도 줄이 있어야 해먹지. 아무한테나 돌아오는 게 아닌가 봐. 남편은 술 취한 다음 날이면 죄책감 때문인지 괜히 횡설수설 수다를 부리곤 했지만 오죽하면 저런 소리를 다 할까 싶어 그녀는 되레 자신을 다독이곤 했다. 언젠가는 자신에게 걸맞는 자리를 찾아 문득 집을 나서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제 일은 100번 양보해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못난 장인이라지만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옛 친구들 만나면 을에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일찌감치 자리를 뜨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등심 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 나간다던 남편은 결국 자정을 넘기고서야 들어왔고 그것도 모자라 밤새도록 뒤척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에선 계속 남편의 새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 맞지? 다 알아. 미안해. 여보세요? 거기 어디야? 내 이따가 서울역으로 나갈게. 몇 시 차야? 도착 시간만 얘기해줘.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갈 테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실 도착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 마중 좀 나오라려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남편 목소리를 듣고 보니 괜히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아 그녀는 잽싸게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공중전화 부스를 빠져나왔다. 기차는 듬성듬성 자리를 비운 채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다. 창밖으론 낯선 야경이 쉴 새 없이 불빛을 토해내며 그녀를 따라붙고 있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거친 사투리에 귀를 내맡긴 채 그녀는 시큰거리는 두 눈을 내리 감았다. 꿈이었을까? 남편은 머리가 희고 허리가 굽어 있었다. 젊었을 때 그녀가 사준 빨강 목도리를 어깨 위로 늘어뜨리고 남편은 쿨룩쿨룩 기침을 하며 정원을 걸어오고 있었다. 세찬 바람이 남편의 허리를 휘감자 남편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이쪽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남편은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글썽이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라고 울부짖듯 고함을 질러댔지만 바람소리 때문인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때 엉덩이가 유난히도 큰 여자 원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대문을 닫아버렸고 남편은 쇠창살 너머로 그녀를 부르며 흐느껴 울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남편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여보, 여기에요. 여보! 창피했다. 꿈을 꾼 모양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개를 빼고 그녀를 힐끔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잽싸게 상체를 일으키고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열차 안의 동요는 쉬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와 마주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앞좌석의 아가씨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의 발등에는 희뿌옇게 톱밥이 묻은 넝마 같은 참개 한 마리가 덩그러니 올라앉아 있었다. 아가씨는 마치 전갈을 밟기라도 한 듯 두 손을 치켜들고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그녀는 순간 자신의 무릎을 움켜쥐었다. 없었다. 콕콕 그녀의 손바닥을 찔러대야 할 원수 같은 참개들이 없어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소나기를 내려다 보았다. 그곳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만 쓰레기처럼 들려져 있었다. 조금 전 꿈을 꾸며 너무 세게 움켜쥐었던 모양이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서너 마리의 참개가 어디선가 말썽을 부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할 일 없이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는 살금살금 녀석들을 찾아 나섰다. 동물원 원숭이 보듯 신기한 눈빛으로 그녀를 힐끔거리는 수많은 승객들 앞에서 그녀는 엉거주춤 허리를 굽힌 채 넉나간 삐에로처럼 허둥대고 있었다. 그리고 한 마리씩 녀석들을 찾아 비닐봉지 속으로 집어넣으며 그녀는 문득 서러움에 복받쳤다.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가는 녀석들의 모습이 꼭 가족을 닮은 것 같아서였다. 제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녀석들의 검고 딱딱한 몸뚱이를 꼭 끌어안고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저 멀리 어둠 속으로 희미한 초저녁 달이 남편의 얼굴처럼 걸려 있었다. 이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